급기야 유병헌 공개 수배 방송에 비포 앤 애프터까지 등장했습니다. MBN 채널 A 등과 더불어 유병헌 집착증 분야에서 우열을 다투던 뉴스와이가 오늘은 한 발 앞서갔습니다. 오후 4시 무렵 뉴스와이의 뉴스 1번지라는 프로그램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출연했습니다. 최근 잡음을 일으킨 대형 성형외과의 원장이기도 한 이 의사를 전문가로 출연시켜놓고 뉴스와이는 유병헌 회장의 페이스오프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화면 가득 유 회장 부자의 실제 얼굴과 성형 이후의 가상 얼굴을 나란히 배치해놓고 사진 위에는 비포, 애프터를 적어놨습니다. 애프터는 눈, 코, 윤곽 성형을 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뉴스와이는 유병헌 인형놀이를 한 상업방송 MBN과 우열을 다툴 처지가 아닙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의 보도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 계속하고 싶으면 세금부터 토해놔야 합니다. 선거 직전에 유병헌 검거 특보가 터질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 방송들이 실제로 크랭크인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K 오늘은 세월호 관련 보도와 함께 지방선거 소식을 중점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선체 절단 작업을 하던 40대 민간 잠수사가 숨졌습니다. 구조 수색 작업을 하던 중에 생긴 두 번째 희생입니다. 절단 작업 중 펑하는 충격음이 있었고 사망 원인도 폐 손상으로 추정되지만 수중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대책본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벌써 9일째 한 명도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희생만 늘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 봅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민간 잠수사가 또 숨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오후 선체 외판 절단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 이모 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 5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수사의 사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후 2시 20분쯤 절단 작업 중 펑 하는 소리와 이 잠수사의 신음소리가 들려 동료 잠수사들이 수면 위로 부상시켰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대책본부는 발표했습니다. 동료 잠수사가 들었다는 충격음과 목포 한국병원 측에서 폐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보였다는 데 대해 대책본부 측은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펑하는 소리가 폭발과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추정들이 있더군요. 절단 작업을 할 때 폭발 위험이 정말 있는 겁니까? 이 잠수사가 하던 작업인 산소 절단봉을 이용한 수중 절단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한 수중수색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산소 절단봉에서 나오는 산소로 철판을 녹이는 절단 작업을 할 때 선체에 남아있던 공기 덩어리나 잠수사가 내뱉는 공기가 절단봉에서 나오는 산소와 만나면 폭발이 생기고 인체에 부딪힐 경우 상당한 충격이 있어 심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 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잠수사도 절단 작업 시 녹은 쇳물을 입으로 불어내야 하는데 이때 쇳물과 산소가 결합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잠수사와 수중 작업 중이던 김모 잠수사가 충격음이 들릴 당시 오른쪽 얼굴에 충격을 느꼈다고 대책본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산소가 터졌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 수중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폭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겁니까? 수색구조 전담반의 절단 작업에 대한 회의에서 사고 위험 논의와 대비는 자세히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경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산소 절단봉을 이용한 절단 방법을 쓰겠다고 발표할 때도 수중 작업에 효과적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절단 작업 중 폭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절단 작업 중 사고 위험에 대한 질문에 베테랑 잠수사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국민TV 취재진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투입할 잠수사들의 경력 사항을 이미 다 받아서 검토했기 때문에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사고 이후 사망한 잠수사의 경력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봐야 안다면서 서류가 다 바지선에 있어 알 수 없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팽목항에서 가족들 회의가 열렸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간 잠수사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에 열린 이 회의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20명 정도의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실종자 가족들이 선미에 이어 선수도 절단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대책본부는 현재 선미 부분의 수색 및 절단 작업이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2박 3일 동안 국회에서 지켜본 결과 유가족들 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자각을 했다. 국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면서 정치권의 실질적인 국정조사의 실시를 요구했던 유가족들이 오늘 밝힌 입장입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증인 이름조차 계획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정치권. 이 정도 계획서도 여론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됐다는 점을 지적한 입장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종교계를 만나는 일도 잦아지고 또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서 진상조사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만난 염수정 추기경은 오는 8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유가족들을 교황과 한자리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유가족 대책위의 공식 입장이 오늘 발표됐더군요. 네, 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이 오늘 오전 합동 분향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국회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국정조사를 위한 본회의를 지켜본 결과 유가족들끼리만 모여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이 정치권을 압박했기 때문에 국조계획서가 통과될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국조계획서가 실질적인 진상조사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이 염수정 추기경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가족 대책위 김병건 대표는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힘겨루기나 하고 있다면서 염추기경에게 쓴소리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천주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천주교회 내 사회 사목을 통해 서명운동을 돕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 중이며 8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에 참석하는 명동성담 미사에 유가족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명동성담 방문에 이어 오후 3시에는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서 전용재 감독 회장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났던 유가족들이 각 종교와 교단 지도자들을 만나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발언을 한 조광장 목사가 부회장으로 있었던 곳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곳 소속 교인들이 오늘 안산 합동분향소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조문이 잘 됐습니까? 공식적인 합동 조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한기총 소속 교인 1000여 명이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예정돼 있던 합동 조문은 취소하고 다음 일정인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장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희생자 폄하 발언으로 부회장직을 사퇴한 조광장 목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감을 의식해 합동 조문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분향한 교인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진상규명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민간 잠수사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장을 좀 바꿨다고 하지요. 네, 유가족들은 원래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15개 시도에서 직접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후 발생한 민간 잠수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서명운동 참여를 연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서명운동 참여는 일주일 후인 6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국민대책회의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서울 16개 지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지방선거까지 5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초접전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막판 판세 변화 가능성도 다분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어제부터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 중에서는 경기와 부산, 세종시가 특히 더 혼전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인지도가 낮았던 진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10%포인트 정도 급등하면서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시도지사 후보 격전지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조사 모두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0.5%포인트, 5.6%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으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38%의 지지율을 기록해 35.7%를 얻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한겨레 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서 후보를 10.5%포인트 앞섭니다. 강원도지사의 경우 민주연합 최문순 후보가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의 4%포인트 앞선다는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역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가 민주연합 이춘희 후보를 0.7%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MBC, SBS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38.7%로 민주연합 윤정현 후보를 10.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나왔지만 한겨레는 윤 후보가 34.4%로 강 후보를 1.1%포인트 앞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판세도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재정 후보가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보다 조금씩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보수 이본수 후보가 진보 이청현 후보보다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진보 측 김석준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현 부산시 교육감인 임혜경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문용린, 고승덕 두 보수 후보들끼리 접전을 벌여왔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전체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접전지에서는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인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도 관심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은 1.87%에 불과했지만 이번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전국 단위로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 첫날이었습니다.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에서 2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몰렸습니다. 벌써 5%의 투표율입니다. 5%에 가까운 투표율입니다.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사전투표율만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 쉽고 간단하더군요. 노지민 PD가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서울 청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 진행 방향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곳 주민들, 다른 쪽에서는 타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순서를 기다립니다. 사전투표제는 사전 신고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 제시 외에도 지문인식 또는 서명 절차를 거칩니다.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지문인식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했지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출력기에서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출력되며 타 지역 유권자의 경우 회송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는 모두 7장,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회송 봉투에 넣어 입구를 봉인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사전투표가 끝나게 됩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는 회송 봉투 없이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 뒤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야 했던 과거 부재자 투표제에 비해서 절차가 훨씬 간소해졌습니다. 통합선거명부가 아니라고 꼭 부재자 신고를 했어야지 됐는데 오늘부터는 그게 없으니까 편하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죠. 뭔가 이렇게 간소해졌으면서도 더 뭔가 이렇게 꽉 잘 잡혀진 느낌? 저희 이제 일하는 중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하고 가는 건데 좋았어요. 해외 출국자를 위해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출국장 3번 게이트 쪽에 마련된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에는 관 내외를 구별하는 주민센터와 달리 줄이 하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필요성이 커 보이지만 본인 확인 전산망을 구축하는 문제로 이번에는 인천공항에만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투표를 못하고 버스 시간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투표를 하고 가니까 마음도 편하고 아주 좋아하는 후보도 찍을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뭔가 빠르게 투표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이번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총 3,506개. 각 지역의 읍면동에 한 곳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대부분 주민센터에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주민센터 외에도 한 곳을 더 설치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민센터가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려는 지역의 투표소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투표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검색해가지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오게 됐어요. 사전투표제는 투표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투표용지 관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편리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저게 이제 저희 관내로 돌아갈 때 중간에서 없어지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 우선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정당 참관인의 감독하에 투표함을 봉인한 상태로 관할 선관위에 옮겨 보관하다가 6월 4일 투표가 모두 끝난 뒤 개표합니다. 회송봉투에 넣은 사전투표 용지들은 우체국에서 수거해 봉투에 적힌 선거구의 선관위로 발송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가 과연 투표 참여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6월 4일 선거 당일과 역할을 나눈 듯 당을 대표할 만한 인사들 중 일부가 오늘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어설픈 합의를 이룬 탓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진행 과정의 파행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증인이 아닌 기관 보고로만 합의됐기 때문에 위증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리 출석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오늘 여야 지도부 움직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사전투표는 어떤 인사들이 했습니까? 전국적인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여야 지도부가 직접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청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등과 함께 여의도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새누리당의 6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로 흩어져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투표를 마친 뒤 인천 송도, 부평, 남구 등을 돌며 송영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군포, 안양 등을 순회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어땠습니까?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전국의 투표율은 4.75%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엔 이미 지난해 10월 재보선 1일차 사전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선에서의 사전투표 최종 참여율은 각각 4.78%와 5.45%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10% 안팎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막판이고 마지막 주말 휴일 유세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느 지역에 집중한다고 하던가요?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일 서울 일부 지역과 수원을 돌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우세 지역에서 접전 지역으로 바뀐 경기도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산시장을 수성하기 위한 유세 지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부산시장을 놓칠 경우 그 어떤 지역을 잃는 것보다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두 대표가 역할을 분담합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주말 동안 서울, 경기, 인천을 돌며 수도권 지원 유세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김해, 창원을, 일요일엔 창원과 여수, 화순, 광주를 순회합니다. 안 대표는 특히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광주시장 선거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통과된 계획서 보니까 맹점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비서실 대표에서 기관 보고를 할 때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장이 몸이 아프거나 해외를 가는 등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차석자의 출석은 가능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공식적으로 차석 개념은 없어서 비서실장이 나올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상 대리 출석이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도 현재 대상 기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증인 채택을 놓고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실장처럼 기관 보고 대상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기관 보고자는 거짓말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 기관 보고 전에 사퇴하면 국회에 출석할 일은 없어집니다. 기관 보고에서 검찰이 제외된 점도 지적됩니다. 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현 법률에 따르면 검찰이 세월호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이것이 국정조사의 한계이고 그래서 검찰 대신 법무부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정조사 일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활동합니다. 특위위원들은 조사 첫날인 6월 2일에는 진도 팽목항 방문을 시작으로 열흘간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12일간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이 기관 보고의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데요. 여야는 일단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 일정만 확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 중에는 국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난무하고 일방적인 비방이 제기되고 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 평가 자료들을 공개했고 뉴스K가 이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의 법안 29개 찬성 빈도가 가장 높은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로 무려 22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들 중 재벌 특혜, 부자 감세 등의 법안으로 평가되는 11개 법안만 추렸을 때는 김기현 후보와 함께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9개 법안에 찬성해 최고였습니다. 박고은 PD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는 모두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는 11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7명, 그리고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씩입니다. 먼저 이들이 의정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표결 참여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고, 다선 의원인 경우 가장 최근 임기 중의 활동을 비교했습니다. 출석률과 참여율이 가장 낮은 후보는 새누리당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로 19대 국회 때 본회의 출석률은 55%, 법안 표결 참여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경우를 추렸습니다. 유정복 후보 다음으로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는 61%에 그쳤고,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66%,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67%였습니다. 법안 투표 참여율은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20%로 유정복 후보의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순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주요 법안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심화, 재벌 특혜, 부자 감세, 날치기 법안을 비롯해 대가성 해외 파병 동의안, 4대강 지원 예산안 등 17, 18, 19대 국회 때의 29개 문제 법안에 찬성한 횟수를 비교했습니다. 20명의 후보들 가운데 문제 법안 찬성 횟수가 가장 많은 후보는 29개 법안 중 22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가 21개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원희룡, 홍준표, 정진석 후보가 각각 16개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후보들입니다. 어떤 법안에도 찬성하지 않은 후보는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강훈태 광주시장 후보,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 이렇게 3명입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9개 문제 법안 중에서 비정규직 확대, 재벌 등 특권 강화, 부자 감세, 보수 언론 특혜 법안 11개를 별도로 추려서 각 후보들의 찬성 여부를 비교해봤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9개 법안에 찬성했고, 원희룡 정진석 후보가 8개 법안, 서병수 후보는 7개, 정몽준 후보는 6개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당론에 따른 표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결 자체로 후보자의 소신을 단순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찬성 빈도가 같은 당 동료 후보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는 이른바 1%에 편향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선거 때마다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서도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록 정당 간 큰 틀의 단일화 과정은 없었지만 지역별로 의미 있는 단일화가 진행돼 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배척된 통합진보당도 이른바 조용환 사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단일화에 참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조용한 사퇴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장부경 PD입니다. 내란음모 사건 이후 당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렸던 통합진보당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후보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단일화 협상 배제를 선언하면서 완주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일부 접전 지역에서 스스로 후보 사퇴 카드를 던졌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태흥 후보를 비롯해 신창현 인천시장 후보,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13곳입니다.
후보를 내려했거나 후보 등록 후에 사퇴한 광역시도는 울산과 부산 두 곳입니다. 울산은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통진당 이영순 후보가 지난 16일 사퇴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의 아성이 위태롭다는 부산에서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경기 성남시에서 지난 21일 통합진보당 정영주 후보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 지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이영순 후보가 사퇴한 지난 16일은 공식 후보 등록 마감 직전이었습니다. 단일화를 줄곧 시도해온 이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과는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민주연합과 정의당 간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다가 어제 정의당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시점이 너무 늦어 단일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양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통합진보당 후보 사퇴가 가져올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사퇴를 선언한 고창권 후보입니다. 고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여왔지만 낮은 지지율 때문에 사퇴한 것이라기보다 현재 여론조사 1, 2위 후보의 치열한 접전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표가 갖는 의미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민주연합과 단일화를 이룬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 후보의 사퇴가 새누리 지지층 결집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야권 단일화를 이룬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유리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끝으로 지난 21일 사퇴한 통합진보당의 정영주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사퇴 하루 전에도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던 정 후보지만 대의를 위해 사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측에서는 민주연합 이재명 후보가 종북 세력과 연대했다며 공세를 폈지만 판세는 새누리 우세에서 5차 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통합진보당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조용한 사퇴가 양보 정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정당 득표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낙동강에서 또다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4대강 보호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시작되는 날이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몰래 체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낙동강 녹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예, 경북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 아래, 또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도동서원 앞 낙동강변 이런 데에서 낙동강 중류에서 녹조가 발생됐습니다. 네. 어제 환경단체들의 현장 답사에서 나왔고요. 녹조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강 표면을 녹색 조류가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재작년 초에 낙동강의 4대강 보담수 후부터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이맘때가 되면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1주에서 2주 정도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빨랐다고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을 3년 연속으로 입증한 걸로 보로 막힌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거나 아니면 해체해서 강을 흐르게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산하에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사진들이 올해 사진입니까? 네, 올해 사진입니다. 네, 저 정도 그 녹조 라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런 물이 보이는 것은 이게 시작 단계는 아니에요. 벌써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운동연합 여럿이 어제 그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 추모 집회 이번 주말에도 열립니까? 예, 이번 주말에도 열리는데 내일은 안산문화광장에서 추모 집회가 좀 크게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오후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은 시민 열린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문화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중앙무대에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시작되는 촛불 집회에는 이은미, 이한철, 장필순 씨 같은 가수들, 또 자전거 탄 풍경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추모의 노래를 부르고 또 그동안 여기저기 단체들이 받았던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이 용지들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오후 4시 반부터 언론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언론문제 토론회라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또 6시부터는 추모 집회 본 행사가 열립니다. 네. 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들이 마치 기자인 것처럼 그리고 몰래 사복을 입고 체증을 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인권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요? 예,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하는 이름표 없는 경찰을 찍어라 캠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임을 알 수 있는 식별 표식이 없거나 아니면 사복을 입고 나와 있는 경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그런 간단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또 경찰복을 입었더라도 위에다가 야광조끼를 입어서 이름표를 감추는 그런 경찰들의 사진도 찍어서 단체에다 보냅니다. 이렇게 앰네스티는 시민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면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사전 기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예, 약간 저촉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어제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곳에서 간담회를 하다가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면서 기여하겠다는 말을 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발언은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중앙선대위의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이 내가 또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이 발언에 협회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선관위가 유권 해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 오늘 아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예, 고승덕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다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또 병역 의혹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다른 보수 후보 문용린 후보의 관건 선거 의혹을 폭로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을 했으니까
자기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협조하지 않는 학교에다가 장학사를 대거 파견해서 표적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교장, 교감, 교사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폭로였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악재가 여러 가지로 튀어나왔고 또 다른 후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선거운동 전략을 좀 막판에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것들 말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3배로 늘었다고 김혜진 세종대 교수가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한테 억대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곧 유 의원의 부인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지만 아직 유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이 오늘 새벽에 큰 오보를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고 새벽 시간에 기사를 냈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주변국에 핵 도미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영어 기사를 잘못 번역해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선다라는 말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다는 깊다. 바다는 크다. 바다는 때로 너그러운 품처럼 온갖 것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 평소에는 그러시더라도 이번에는 물 밖으로 보내주셔야 할 존재들이 좀 있습니다. 명단은 따로 보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화가 나도 부당해도 꾹 참게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다른 권력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회사 상사의 작은 권력이 한 사람의 평범한 삶에는 치명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 상사 위에도 좀 더 큰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력의 피라미드는 정점으로 수렴됩니다. 선거는 회사 상사에게 매일 당하고 사는 서민이 권력의 정점을 뽑는 행위입니다. 회사 상사 하나 어쩌지 못하는 서민들이 감히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를 뽑습니다. 공복이니 머슴이니 다 입바른 소리들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 서열 최상위자들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뽑아서 공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나중에 거드름을 혹시 피우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당락이 좌우된다는 사실만 보여줘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적인 투표 동료라는 그림 에세이에 제 생각을 조금 덧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